음악의 귀천이 어디 있냐고? 바로 여기에 있지. 네 손가락을 봐. 짧고 볼품없어. 그런 손으로 어딜 감히 신성한 건반에 손을 대려 하는 거지? 차가운 조롱이 낡은 연습실의 공기를 칼날처럼 갈랐다. 음악 선생 엘브라이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고 그 목소리가 꽂힌 곳은 12살 난 한국 소녀 민서의 심장이었다. 민서는 제 몸만한 피아노 앞에 앉아 작고 하얀 손을 무릎 위로 감추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선생의 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동양인 특유의 그 감정과잉, 절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천박한 표현력. 그건 예술이 아니라 소음이야, 소음. 그 말에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수 없었다. 여기서 울면 더 비참해질 뿐이라는 걸 어린 나이에도 알았다. 낯선 미국 땅, 권위 있는 음악학교에서 가난한 유학생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침묵뿐이었다. 선생이 혐오스럽다는 듯 민서의 손을 획 내치고 나간 후 연습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피아노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고 흑백의 건반은 차갑게 민서를 뒤우는 듯했다. 손끝이 타는 듯한 수치심에 온몸이 떨려왔다. 정말 나는 재능이 없는 걸까? 엄마의 낡은 반지를 팔아 겨우 마련한 비행기표, 밤낮으로 식당 일을 하며 붙여주는 학비, 그 모든 희생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숨이 막혔다. 그때였다. 복도 좌편에서 또각또각 악마의 발소리 같은 선생의 구두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직도 할 말이 남은 것일까? 민서는 공포에 질려 피아노 아래로 몸을 숨기고 싶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엘브라이트 선생이 다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민서는 숨을 멈췄다. 선생은 성큼성큼 다가와 민서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가냘픈 팔이 선생의 악력에 붙들려 공중으로 들어올려졌다. 이 손을 봐. 이게 어디 피아노를 칠 손이야. 짧고 뭉뚝하고 끝은 굳은 살이 박여 투박하기 짝이 없지. 이런 손은 접시를 닦거나 바닥을 기녀 걸레질을 할 때나 쓰는 천한 손이야. 예술을 할 손이 아니라고. 선생은 민서의 손을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되는 듯이 다른 학생들 앞으로 끌고 갔다. 금발의 부잣집 딸 클로이가 경멸의 미소를 지으며 민서의 손을 훑어보았다. 클로이, 네 손을 보여주렴. 길고 가늘고 우아하지? 저게 바로 피아니스트의 손이야. 혈통부터가 다른 거라고. 그런데 너는 네 어미가 식당에서 하루 종일 접시를 닦아 번 돈으로 여길 다니는 주제에 감히 클로이와 같은 무대에 설 꿈을 꾼단 말이냐?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서의 얼굴은 불타는 듯 뜨거웠지만 고개를 들 수는 없었다. 선생은 민서의 손을 바닥에 내팽개치듯 놓아버렸다. 다시는 내 눈앞에서 그 더러운 손으로 건간을 더럽히지 마. 내 수업에서 나가. 아니, 이 학교를 떠나는 게 좋겠구나.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선생이 돌아서자 민서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제 손을 내려다보았다. 투박한 손, 엄마의 손을 닮은 손,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증기와 세제에 시달려 거칠어진 엄마의 손. 그 손으로 밤새 도시락을 싸고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손.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졌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심장을 헤집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엄마의 희생을, 내 꿈을 저들의 비웃음 아래 짓밟히게 둘 수는 없었다. 민서는 능모를 닫고 일어섰다. 그리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작고 투박한 손. 그러나 이 손은 엄마의 사랑과 자신의 꿈이 담긴 손이었다. 민서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지금부터 나의 연주는 시작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칼날이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민서는 떨리는 손을 건반 위에 올렸다. 쇼팽도 베토벤도 아니었다. 어릴 적 엄마가 흥얼거리며 가르쳐준 아리랑의 구슬픈 가락이었다. 한음 한음 건반을 누를 때마다 낯선 땅에서의 설움과 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짓밟힌 자존심의 상처가 멜로디가 되어 흘러나왔다. 연주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거장의 연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심과 영혼이 담겨 있었다. 그때
쾅! 귀를 찢는 파열음과 함께 피아노 덮개가 맹렬한 기세로 닫혔다. 민서는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손을 걷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열 손가락이 모두 으스러졌을 것이다. 엘브라이트 선생이 악귀 같은 얼굴로 서 있었다. 감히 내 앞에서 그 천박한 나라의 민요 따위를 연주해? 여기가 어디라고? 여긴 클래식의 전당이야. 내 그 구슬픈 가락은 너희 나라의 허름한 주점에서나 연주하라고. 선생은 민서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두피가 뜯겨 나가는 듯한 고통에 민서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똑똑히 들어. 주제 파악 못하는 동양계집애야. 음악은 내 길이 아니야. 내 어미가 평생 남의 접시를 닦아도 너는 절대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어. 그게 내 운명이야. 내가 지금 너의 불행한 미래를 막아주는 걸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거다. 선생은 민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하고 차가운 바닥에 부딪힌 무릎이 아팠지만 그보다 더한 모멸감이 온몸을 잠식했다. 내가 이 학교의 수석 교수진으로 있는 한 너는 단 한 번도 무대에 오르지 못할 거야. 내 장학금? 당장 내일 취소시켜주지. 내 어미의 피 같은 돈으로 학비를 감당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버텨보시지. 마지막 저주를 퍼붓고 선생은 돌아섰다. 문이 닫히고 연습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민서는 한동안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장학금이 취소된다면 엄마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극간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 아주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분노였다. 내 음악을, 엄마의 희생을, 나의 꿈을 이대로 짓밟게 둘 수는 없다는 뜨거운 분노였다. 민서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굳게 닫힌 피아노 덮개를 향해 걸어갔다. 엘브라이트 선생의 저주는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부터 학교의 모든 연습실 문은 민서 앞에서 굳게 닫혔다. 선생이 직접 손실을 돌며 민서가 피아노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감시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동급생들은 노골적으로 민서를 피하거나 뒤에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저 애가 엘브라이트 선생님께 쫓겨난 동양애래. 장학금도 곧 끊긴다던데 곧 짐 싸서 돌아가겠네.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다. 피아니스트에게 연습은 숨을 쉬는 것과 같은데 민서는 숨을 쉴 공간을 잃어버렸다. 손끝이 근질거리고 귓가에는 연주하고 싶은 멜로디가 환천처럼 맴돌았지만 그녀가 만질 수 있는 건 차가운 책상뿐이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식당 주방에서 땀 흘리는 엄마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다. 안 돼.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민서는 유령처럼 학교의 후미진 곳을 헤매고 다녔다. 그러다 낡은 강당 뒤편, 평소에는 아무도 찾지 않은 창고에서 운명처럼 그것을 발견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덮개 아래 거대한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덮개를 걷어내자 잊혀진 거인의 위용을 드러내는 낡은 그랜드 피아노가 나타났다. 다리 하나는 부러져 위태롭게 기울어 있었고 상아색 건반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건반 하나를 눌러보았다. 퉁 하고 둔탁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율이 전혀 되지 않은 소리였지만 민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눈물이 핑 돌았다. 버려지고 잊혀진 피아노,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았다. 민서는 교복 소매로 건반 위의 먼지를 정성껏 닦아냈다. 그날 이후 그곳은 민서만의 비밀 연습실이 되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민서는 살금살금 창고로 향했다. 엘브라이트 선생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페달도 거의 밟지 않고 최대한 소리를 죽여 연습했다. 무거운 건반, 맞지 않는 음정, 모든 것이 최악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한 연주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도 민서는 낡은 피아노 앞에서 홀로 외로운 연주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연주가 끝난 순간 등 뒤에서 희미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화들짝 놀라 돌아본 어둠 속 낯선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박수 소리에
민서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학교 규정을 어기고 엘브라이트 선생의 명령을 거역한 현장이 발각되었으니 이제 퇴학은 불보듯 뻔했다. 공포에 질린 민서가 고개를 들자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엘브라이트 선생이 아니었다. 학교 경비원도 아니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손에는 낡은 빗자루를 든 백발의 청소부 아저씨였다. 깊게 팬 주름과 투박한 손. 그는 학교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가씨, 놀라게 했다면 미안하네. 연주가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그만. 남자의 목소리는 그의 외모처럼이나 소박하고 따뜻했다. 그는 겁에 질린 민서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민서는 경계를 풀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선생님께 이르실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자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절대로. 사실은 며칠 전부터 밤마다 여기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었어. 처음엔 유령이 연주하는 줄 알았다니까. 어찌나 슬프고 아름다운지. 혹시나 해서 와봤더니 이렇게 작은 아가씨가 있을 줄은 몰랐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칭찬이었다. 그것도 이 차가운 미국 땅에서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할 때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에게서 받은 인정이었다. 꽁꽁 얼어붙었던 민서의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저는 재능이 없대요. 손도 작고 선생님께서. 민서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청소부 아저씨는 빗자루를 한쪽에 세워두고 민서에게 다가와 무릎을 굽혀 눈을 맞췄다. 재능이라. 그런 건 멋쟁이 양반들이나 쓰는 말이지. 내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항상 그랬어. 진짜 음악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라고. 아가씨 연주에는 사람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어. 그게 진짜 재능이야. 그날 이후로 청소부 아저씨 핸더슨은 민서의 유일한 관객이 되어주었다. 그는 밤마다 민서가 연습하는 창고문을 몰래 열어두었고 때로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며 말없이 연주를 지켜보았다. 어느 날은 낡은 공구함에서 녹슨 튜닝 해머를 꺼내와 뻑뻑했던 건반 하나를 고쳐주기도 했다. 전문적인 솜씨는 아니었지만 그 투박한 손길에서 민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와 응원을 느꼈다. 핸더슨 아저씨의 존재는 민서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더 이상 그녀의 연주는 외로운 절규가 아니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음악을 들어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에 민서의 연주는 조금씩 힘을 되찾기 시작했다. 슬픔의 멜로디 속에는 어느덧 희망의 선율이, 분노의 화음 속에는 꺾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실리기 시작했다. 이제 이 낡은 피아노는 더 이상 버려진 거인이 아니었다. 민서와 핸더슨,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성소가 되었다. 아가씨, 소포가 하나 왔던데. 핸더슨 아저씨가 건넨 낡은 소포 상자에서는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향의 냄새가 났다. 엄마의 냄새였다. 작은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정성껏 포장된 작은 반찬통들과 손으로 뜬 털목도리, 그리고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뚜껑을 열자 매콤한 김치 냄새와 달큰한 멸치볶음 냄새가 방 안에 가득 퍼졌다. 순간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민서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엄마의 글씨는 어딘가 빗돌빗돌했다. 사랑하는 내 딸 민서에게. 밥은 잘 먹고 다니니? 혹시나 네가 좋아하는 김치가 먹고 싶을까 하여 조금 부쳐보낸다. 타지에서 아프지 말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렴.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 너는 오직 네 꿈만 생각하렴. 식당 일이 바빠서 이만 줄인다.
사랑한다, 내 딸. 짧은 편지. 하지만 민서는 그 행간에 숨겨진 엄마의 고단함을 읽을 수 있었다. 식당 일이 바빠서 라는 말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비뚤비뚤한 글씨는 피곤에 지쳐 떨리는 손으로 썼다는 증거라는 것을, 함께 들어있던 빳빳한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은 엄마가 몇 날 며칠을 굶어가며 모았을 돈이라는 것을 민서는 알았다. 이 도시락은 그저 음식이 아니었다. 엄마의 시간과 건강, 희생을 차곡차곡 담아보는 엄마의 분신이었다. 어머니, 기침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얼마 전 엄마와 통화할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식장이모의 다급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엄마는 그저 감기 기운이 좀 있을 뿐이라며 웃어 넘겼지만 민서는 그날 밤 잠을 설쳤다. 죄책감이 목을 졸랐다. 나의 꿈이 엄마를 사지로 내몰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피아노를 치는 이 순간에도 엄마는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민서는 반찬을 한 입 입에 넣었다. 짜고 썼다. 엄마의 눈물 맛이 나는 것만 같았다. 아니, 이건 내 눈물 맛인가? 안 돼! 엄마! 나 때문에!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다. 이 도시락에 담긴 엄마의 사랑을 배신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민서는 다시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손끝을 타고 흘렀다. 더 이상 자신의 서름과 분노만을 위한 연주가 아니었다. 건반 하나하나에 엄마의 희생을 새기고 멜로디 하나하나에 엄마의 사랑을 담았다. 연주는 한층 더 깊어지고 강렬해졌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친 뒤 더 단단해지는 땅처럼 민서의 음악은 슬픔을 자양분 삼아 더 높은 곳을 향해 피어오르고 있었다. 문가에서 지켜보던 핸더슨 아저씨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따라 아가씨의 연주가 꼭 기도를 하는 것 같구먼. 어느 날 아침 학교 중앙 복도 게시판이 유난히 소란스러웠다. 학생들이 잔뜩 몰려들어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이제 막 붙은 커다란 포스터 한 장이 있었다. 전미 주니어 아티스트 콩쿠르. 미국 전역의 음악 영재들이 모두 모이는 가장 권위 있고 오래된 대회였다. 1등에게 주어지는 막대한 상금과 명문 음악원 전액 장학금, 그리고 꿈의 무대인 카네기홀에서의 데뷔 연주회. 그것은 모든 어린 음악도들의 꿈이었다. 올해 우승은 당연히 우리 학교에서 나와야지. 엘브라이트 선생님께서 클로이를 밀어주고 계시잖아. 클로이는 정말 대단해. 이번에 연주할 곡도 엄청나게 어렵다던데? 학생들의 대화 속에서 클로이의 이름이 연신 오르내렸다. 민서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콩쿠르. 저 무대에 설 수만 있다면 엄마의 고생을 단번에 갚아줄 수 있을 텐데. 장학금을 받아 더 이상 엄마가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게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것은 허황된 꿈이었다. 엘브라이트 선생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서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 엘브라이트 선생은 자신의 클래스 학생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물론 그 자리에 민서는 없었다. 올해 콩쿠르에는 우리 반을 대표해서 단 한 명만 출전시킬 생각이다. 학교의 명예가 걸린 일이니 가장 완벽하고 뛰어난 학생이어야겠지. 클로이,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겠지? 선생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 찼고 클로이는 자신만만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들에게 민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절망감이 민서의 발목을 붙잡고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만이 느껴졌다. 그날 밤 창고의 낡은 피아노 앞에서 민서의 손가락은 길을 잃고 헤맸다. 연주에서는 분노와 절망, 체념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소리가 났다. 보다 못한 핸더슨 아저씨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아가씨, 오늘따라 연주가 많이 아파 보이는구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기야? 민서는 처음으로 핸더슨 아저씨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콩쿠르에 나가고 싶지만 추천서가 없으면 참가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핸더슨은 민서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가장 높은 벽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드는 법이지. 아가씨, 정말 방법이 없을까? 그는 낡은 빗자루 손잡이로 복도 게시판을 가리켰다. 내가 글은 잘 모르지만 저기 저 포스터에 아주 작은 글씨로 뭐라고 쓰여 있던데? 교수 추천서 또는 저명한 음악계 인사의 추천서라고 말이야. 민서의 눈이 커졌다. 절망에 빠져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음악계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자신이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 지금은 은퇴했지만 예전에는 이 학교에서도 아주 유명했던 양반이지. 성격이 좀 괴팍해서 다들 무서워했지만 진짜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 내일 내가 한번 찾아가 보겠네. 핸더슨 아저씨의 말에 민서는 꺼져가던 심장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콩쿠르 참가자 명단에 정민서라는 이름이 오르자 학교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전설적인 페트로프 교수의 추천서를 받았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학생들은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민서를 쳐다봤다. 하지만 그 시선은 따뜻한 격려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니까지 꽤 감히 하는 식의 차가운 조소가 대부분이었다. 엘브라이트 선생의 분노는 극에 달았다. 그녀는 복도에서 민서와 마주칠 때마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명심해. 예선 의대가 너의 마지막 무대가 될 테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너 같은 애가 이 학교의 명예를 더럽히는 꼴은 못 봐. 그 살벌한 경고에도 민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예선에서 연주할 곡으로 리스트의 라 캠파넬라를 선택했다. 종소리를 표현하는 지극히 까다로운 기교와 섬세한 표현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피아니스트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곡. 민서의 작고 투박한 손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다. 그것은 엘브라이트 선생을 향한 민서의 소리 없는 선전포고였다. 민서에게는 단 한 권의 낡은 악보가 전부였다. 한국에서 엄마가 헌책방을 뒤져 겨우 구해 보내준 것이었다. 그 위에는 수없이 연습하며 남긴 그녀만의 손때와 빼곡한 메모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단순한 악보가 아니라 그녀의 땀과 눈물이 웅축된 분신과도 같았다. 예선을 며칠 앞둔 늦은 밤, 민서는 여느 때처럼 창고에서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다. 잠시 목을 축이러 자리를 비운 것이 화근이었다. 단 몇 분 만에 돌아온 창고 안. 민서는 제 눈을 의심했다. 피아노 위에 펼쳐져 있던 악보가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다. 마치 잔인한 폭설이 내린 것처럼. 그 앞에는 클로이가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머금고 서 있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일까? 악보에 날개라도 돋았나? 아니면 네 실력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도 모르겠네. 클로이의 목소리는 독사의 혀처럼 날카로웠다. 하긴 너 같은 손으로 라 캠파넬라를 연주하였다는 것부터가 웃기는 일이었지. 이 곡은 너 따위가 함부로 남볼 수 있는 성역이 아니라고.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떨리는 손으로 찢겨진 악보 조각들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복잡한 음표와 기호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희망의 등불이 꺼지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선 이명이 울렸다. 그때 등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핸더슨 아저씨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는 찢겨진 악보 조각을 그려준 채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저씨,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절망에 찬 민서의 목소리가 텅 빈 창고 안을 공허하게 울렸다. 핸더슨 아저씨의 얼굴에서 늘상 보던 온화한 미소는 사라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민서의 옆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찢겨진 악보 조각들을 하나씩 아주 조심스럽게 줍기 시작했다. 그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흩어진 음표들을 소중하게 그려모으는 것을 보며 민서의 흐느낌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아가씨, 울지 마.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이건 그냥 종이 조각이 아니네. 지난 몇 달간 아가씨가 흘린 땀과 눈물이 담긴 증거물이야. 그러니 단 하나도 빠뜨려선 안 돼. 그의 말에 민선인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이건 클로이가 자신의 꿈을 짓밟으려 한 명백한 증거였다. 민선은 눈물을 닦고 핸더슨 아저씨를 도와 바닥에 흩어진 악보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조각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두 사람은 핸더슨 아저씨의 작은 청소 도구 창고로 향했다. 낡은 책상 위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에서 그들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을 시작했다. 수백 수천 조각으로 찢겨진 악보를 맞추는 일은 마치 깨진 유리 조각으로 거울을 만드는 것과 같았다. 민서의 눈에는 다시 절망감이 어렸다. 소용없어요, 아저씨. 너무 많이 찢겨져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 마, 아가씨. 내 손은 평생 깨지고 부서진 것들을 고치며 살아왔소. 이것도 별반 다르지 않지? 핸더슨은 낡은 돋보기를 꺼내 눈에 대고 작은 핀셋으로 종이 조각을 하나씩 집어 투명 테이프를 이어붙였다. 밤은 깊어갔다. 창고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종이 조각을 맞추는 소리, 그리고 테이프가 뜯어지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민서는 어느 순간 퍼즐을 맞추는 것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연주를 시작했다. 수없이 반복했던 연습 덕분일까? 찢겨진 악보 너머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음표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저절로 허공에서 건반을 눌렀다. 라 캠파넬라의 격정적인 멜로디가, 종소리의 화려한 귀교가, 그 모든 것이 이미 그녀의 몸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래, 맞아. 이 부분은 이렇게. 민서는 눈을 감은 채 입으로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조각의 순서를 찾아나갔다. 핸더슨은 그런 민서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저 아이는 지금 악보를 맞추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기억과 영혼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매고 있는 것이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마침내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책상 위에 펼쳐진 악보는 누더기처럼 기워져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라 캠파넬라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민서는 기진맥진한 채 의자에 기댔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저씨, 이제 악보가 없어도 괜찮아요. 전부 외워버렸어요. 핸더슨 아저씨의 얼굴에서 늘상 보던 온화한 미소는 사라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민서의 옆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찢겨진 악보 조각들을 하나씩 아주 조심스럽게 줍기 시작했다. 그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흩어진 음표들을 소중하게 그려 모으는 것을 보며 민서의 흐느낌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아가씨, 울지 마.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이건 그냥 종이 조각이 아니네. 지난 몇 달간 아가씨가 흘린 땀과 눈물이 담긴 증거물이야. 그러니 단 하나도 빠뜨려선 안 돼. 그의 말에 민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이건 클로이가 자신의 꿈을 짓밟으려 한 명백한 증거였다. 민서는 눈물을 닦고 핸더슨 아저씨를 도와 바닥에 흩어진 악보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조각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두 사람은 핸더슨 아저씨의 작은 청소 도구 창고로 향했다. 낡은 색상 위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에서 그들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을 시작했다. 수백, 수천 조각으로 찢겨진 악보를 맞추는 일은
마치 깨진 유리 조각으로 거울을 만드는 것과 같았다. 민서의 눈에는 다시 절망감이 어렸다. 소용없어요, 아저씨. 너무 많이 찢겨져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 마, 아가씨. 내 손은 평생 깨지고 부서진 것들을 고치며 살아왔어. 이것도 별반 다르지 않지. 핸더슨은 낡은 돋보기를 꺼내 눈에 대고 작은 핀셋으로 종이 조각을 하나씩 집어 투명 테이프로 이어 붙였다. 밤은 깊어갔다. 창고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종이 조각을 맞추는 소리와 테이프가 뜯어지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민서는 어느 순간 퍼즐을 맞추는 것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연주를 시작했다. 수없이 반복했던 연습 덕분일까? 찢겨진 악보 너머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음표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저절로 허공에서 건반을 눌렀다. 라캄파넬라의 격정적인 멜로디가, 종소리의 화려한 기교가, 그 모든 것이 이미 그녀의 몸속에, 염원 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래, 맞아. 이 부분은 이렇게. 민서는 눈을 감은 채 입으로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조각의 순서를 찾아 나갔다. 핸더슨은 그런 민서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저 아이는 지금 악보를 맞추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기억과 영혼의 조각들을 하나로 꼬매고 있는 것이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즈음 마침내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책상 위에 펼쳐진 악보는 누더기처럼 기워져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라캄파넬라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민서는 기진맥진한 채 의자에 기댔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저씨, 이제 악보가 없어도 괜찮아요. 전부 외워버렸어요. 무대 뒤의 어둠을 벗어나자 수십 개의 조명이 한꺼번에 민서의 온몸을 찔렀다. 눈앞이 하얘지며 잠시 현기증이 일었다. 거대한 콘서트홀은 텅 빈 듯 고요했지만 객석을 가득 메운 수백 개의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 압박감으로 그녀를 짓눌렀다. 낡고 몸에 꽉 끼는 검은 원피스, 초라한 단화. 민서의 모습은 화려한 무대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얼룩과도 같았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세상에, 저 애가 정말 무대에 올랐네. 엘브라이트 선생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무슨 곡을 연주하려는 걸까? 애국가라도 부르려나? 쉿, 조용히 해. 3분 안에 울면서 내려올 게 뻔하잖아. 내기에 돈이라도 걸 걸 그랬네. 비웃음과 경멸이 담긴 말들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날아와 민서의 살갗에 박혔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심사위원석을 바라보았다. 중년의 남자 심사위원 둘은 서류만 뒤적일 뿐 민서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미 그녀를 실격 처리한 듯한 오만한 태도였다. 그들의 눈에는 동양에서 온 가난한 계집애가 뭘 하겠어? 라는 무언의 조롱이 담겨 있었다. 객석 맨 앞줄, 엘브라이트 선생이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보였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저게 바로 네 수준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잔인한 눈빛이었다. 민서는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섰다. 칠흑같이 검고 매끄러운 피아노는 그녀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손에서는 식은땀을 흘렀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엘브라이트의 저주가 귓가에서 악마의 속삭임처럼 물려 퍼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민서의 눈에 저 멀리 객석 맨 뒤쪽 출입구에 희미하게 서 있는 인형 하나가 들어왔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핸더슨 아저씨였다. 그는 올 수 없다며 미안해했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있었다. 수많은 냉소와 무시의 시선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하고 믿음 어린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민서를 향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 순간 민서를 짓누르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세상이 고요해졌다. 객석의 비웃음도 심사위원의 냉대도
엘브라이트의 저주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엄마의 희생, 핸더슨의 믿음, 그리고 밤을 새워 자신의 영혼에 새겨넣은 라캄파네안의 선율만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민서는 조용히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무시와 냉대의 시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오직 자신만의 소리를 내기 위해 두 손을 조용히 들어 올렸다. 땡. 첫음이 울리는 순간 콘서트홀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것은 리스트의 라캄파넬라가 맞았지만 지금껏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라캄파넬라였다. 소녀의 작고 투박한 손끝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수정처럼 맑으면서도 동시에 천길 낭떠러지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깊고 서러운 비애를 담고 있었다. 서류만 뒤적이던 심사위원들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객석을 떠돌던 경멸의 속삭임들이 일순간 멎었다. 엘브라이트 선생의 입가에 걸려있던 조소가 미세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 민서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건반 위를 질주했다. 그것은 더 이상 연주가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 아니 낯선 땅에 홀로 떨어진 이후부터 가슴 속에 쌓아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를 터뜨리는 절규였다. 빠르게 오가는 트릴은 멸시와 냉대 속에서 홀로 흘려야 했던 눈물이었고 강력하게 내리꽂는 옥타브는 찢겨진 악보 앞에서 느꼈던 절망의 외침이었다. 건반은 더 이상 흑백의 조각이 아니었다. 그녀의 상처받은 영혼이 울부짖는 재단이었다. 손가락이 부서져라, 뼈가 으스러져라 건반을 두드렸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들어라, 이것이 나의 소리다. 재능 없다 무시하고 가난하다 멸시했던 너희들에게 내 영혼이 내지르는 마지막 비명을 들어라. 엄마의 희생이, 핸더슨 아저씨의 따뜻한 눈빛이, 찢겨진 악보 조각 하나하나를 이어붙이던 그 밤의 기억이 멜로디가 되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연주는 점점 더 격렬해졌다. 화려하고 기교적인 패시지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청중의 심장을 후벼 팠고 애초롭고 서정적인 부분은 그 상처를 어루만지는 뜨거운 눈물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저 무대 위에 작은 소녀가 온몸으로 뿜어내는 거대한 슬픔의 폭풍에 압도당할 뿐이었다. 한평생 음악과 함께 살아온 노련한 심사위원의 뺨위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엘브라이트 선생은 하얗게 질린 얼물로 두 주먹을 꽉 쥔 채 무대를 노려보고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자신의 오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노가 그녀의 얼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마침내 마지막 음이 연주되었다. 모든 것을 불태운 듯한 격정적인 연주 끝에 찾아온 마지막 한음은 마치 모든 슬픔이 끝난 뒤에 한 줄기 희망처럼 혹은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깊은 한숨처럼 콘서트 홀 전체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정적. 민서의 손가락이 건반에서 떨어졌다. 땀으로 흠뻑 젖은 그녀의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렸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득한 콘서트 홀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박수도 환호도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경멸의 침묵이 아니었다. 압도적인 충격과 감동 앞에 모두가 말을 잃어버린 경의의 침묵이었다. 몇 초가 흘렀을까? 영원과도 같던 침묵이 깨진 것은 객석 맨 뒤편에서였다. 짝, 짝, 짝. 핸더슨 아저씨였다. 그는 홀로 자리에서 일어나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뜨겁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 외로운 박수 소리가 신호탄이었다. 한 사람, 두 사람, 망설이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내 콘서트 홀 전체가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브라보! 앙코르! 사람들은 무대 위에 작은 소녀를 향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조금 전까지 차가운 냉소와 경멸을 보내던 바로 그들이었다. 민서는 어안이 벙벙한 채 제 길을 의심하며 관객석을 바라보았다. 심사위원석은 그야말로 대혼란이었다. 민서를 무시하던 두 남자 심사위원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에게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이럴 수가. 저런 연주는 내 평생 처음 들어봐. 기술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저건 그냥 영혼 그 자체의 소리였어. 엘브라이트 교수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보석을... 아니, 어쩌면 스승이 없었던 곳이 저 아이에게는 오히려 축복이었을지도 모르겠군. 그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은 오직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냈으니 말이야. 가장 연장자로 보이던 수석심사위원은 아무 말 없이 민서를 지그시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깊은 눈에는 경이로움과 함께 위대한 예술가에게 보내는 존경심마저 서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채점표에 10점 만점을 적어넣고 그 숫자에 힘주어 동그라미를 쳤다. 맨 앞줄에 엘브라이트 선생은 홀로 꼿꼿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기립박수를 보내는 관객들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초라한 섬과도 같았다.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주먹, 하얗게 질린 얼굴, 분노와 치욕으로 일그러진 표정. 관객들의 환호성은 그녀의 오만했던 가르침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녀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다. 옆자리의 클로이는 이미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무대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조금 잦아들자 수석심사위원이 이례적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예선에서는 심사평을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지만 그는 그 규칙을 깰 수밖에 없었다. 참가번호 17번 정민서 양. 원래 예선에서는 어떠한 심사평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원칙을 깨야만 할 것 같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아가씨, 당신은 오늘 우리에게 음악이 무엇인지,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감히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 말에 민서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모든 서름을 씻어내는 따뜻한 위로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민서는 객석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단 한 사람, 핸더슨 아저씨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민서의 다리는 실타래처럼 풀려 있었다. 귓가에는 아직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맴도는 듯 했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무대 뒤편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져 있음을 직감했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향해 쏘아대던 경멸과 조소의 시선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모든 이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당혹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슬금슬금 그녀의 길을 비켜주었고 그들이 나누는 귓속말의 내용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저 아이 대체 누구지? 어느 별에서 갑자기 떨어진 거야? 페트로프 교수가 10년 동안 숨겨둔 비밀 제자라는 소문이 있어. 어쩐지 연주가 평범하지 않았어. 엘브라이트 교수의 표정 봤어? 아마 오늘 밤 잠은 다 잤을걸? 민서는 이 모든 변화가 어색하고 두려워 몸을 숨길 조용한 구석을 찾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앞을 3명의 심사위원이 막아섰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예선 참가자에게 심사위원들이 직접 말을 거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수석 심사위원이 따뜻하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정민서 양 맞지? 정말 놀라운 연주였네. 자네의 스승이신 페트로프 교수께 내 안부 꼭 전해주게나.
그 양반이 이런 엄청난 보석을 세상에 알리지도 않고 꼭꼭 숨겨두고 계셨을 줄이야. 민서는 당황했다. 페트로프 교수는 자신의 스승이 아니었다. 그저 핸더슨 아저씨의 도움으로 추천서 한 장을 받았을 뿐인데. 하지만 차마 그 사실을 밝힐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그때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클로이였다.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는 빛을 잃었고 완벽했던 화장은 분노와 질투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말도 안 돼. 그건 연주가 아니었어. 그냥 사람들을 홀리는 잔재주일 뿐이야. 기교도 정확성도 엉망이었잖아. 저건 클래식이 아니라고. 클로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발악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더 이상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주변의 시선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가엾은 아이를 보는 듯한 동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클로이의 뒤로 엘브라이트 선생이 유령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서를 뚫어질 듯이 노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이전의 경멸과는 차원이 달랐다. 네가 감히 나를 모욕해? 여기서 끝날 줄 알아. 그 눈은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엘브라이트는 클로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는 그대로 돌아서 버렸다. 혼란스러운 무대 뒤를 빠져나온 민서는 비상구 옆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핸더슨 아저씨를 발견했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미소로 민서를 맞이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민서의 손에 시원한 물병 하나를 쥐어주고 떨리는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묵직하게 잡아주었다. 봤지, 아가씨? 내가 뭘 했어? 진짜 음악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고. 아가씨는 오늘 수백 명의 마음을, 저 잘난 양반들의 코를,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까지도 움직인 겨. 민서는 그제야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핸더슨 아저씨의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찬사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여전히 낡고 초라한 검은 원피스를 입은 소녀. 하지만 이제 그 눈빛은 달랐다. 세상이 자신을 향해 묻고 있었다. 저 아이, 누구지? 민서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 이름은 정민서야. 예선 다음 날 학교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유령처럼 취급되던 민서에게 이제 학생들은 길을 터주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의심과 질투가 섞여 있었지만 이전과 같은 노골적인 경멸은 차려볼 수 없었다. 하지만 민서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엘브라이트 선생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오후 민서는 엘브라이트의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선생의 사무실은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벽에는 그녀가 받은 수많은 상장과 유명 음악가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과시적으로 걸려 있었고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은 민서를 더욱 작고 초라하게 만들었다. 엘브라이트는 의자에 앉으라는 말도 없이 싸늘한 눈으로 민서를 위아래로 훑었다. 어젯밤 너의 그 광대 노름에 다들 제대로 속아 넘어간 모양이더구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감정에나 호소하는 싸구려 심파극, 그게 네 음악의 전부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아니, 동정심을 유발했을 뿐이야. 네 그 초라한 행색과 슬픈 표정으로 말이지.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선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가장 궁금한 건 그거야. 페트로프 교수님을 대체 어떻게 구워 삶은 게냐? 그 늙은이가 노망이라도 들어서 네 동양적인 수작에 넘어간 게냐? 아니면 다른 더러운 거래라도 있었던 게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떨기만 하는 소녀가 아니었다. 착각하지 마라. 예선은 그저 시작일 뿐. 운 좋게 통과했을지 몰라도 본선 무대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네 그 조잡한 기술과 천박한 감성은
진짜 전문가들 앞에서 금방 바닥을 드러내고 말 거다. 내가 똑똑히 지켜볼 테니. 마침내 선생은 본색을 드러냈다. 그것은 협박이자 선전포고였다. 내가 두 눈을 뜨고 있는 한 너는 절대로 우승하지 못해. 네가 무대 위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내가 바로 앞에서 똑똑히 지켜보고 증명해 보일 테니까. 그 저주와도 같은 말을 듣는 순간 민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올랐다. 그녀는 처음으로 엘브라이트 선생 앞에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단단했다. 저는 제 음악을 연주할 뿐입니다, 선생님. 그 대답에 엘브라이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감히 자신에게 대꾸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그녀가 소리쳤다. 뭐라고? 건방진갓!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리고 기대하도록 해! 네가 어떻게 추락하는지 내가 아주 상세하게 지켜봐 줄 테니!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사무실을 나왔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투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민서는 기숙사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렸다. 그리고 곧장 낡은 피아노가 있는 자신만의 성소, 창고를 향해 걸어갔다. 본선 무대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학교의 공기는 더욱 살벌해졌다. 에브라이트 선생의 차가운 분노는 이제 클로이와 그녀의 무리를 통해 비열하고 구체적인 방해가 되어 민서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무시나 경멸이 아니었다. 들었어? 저 동양의 페트로프 교수님을 꼬드겨서 추천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해. 어쩐지 이상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청소부 딸이 어떻게 그런 연주를 하겠어. 다 뒤에서 누가 봐주는 거라니까. 복도를 지날 때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아기로 가득 찬 속삭임들이 독화설처럼 날아와 민서의 등에 꽂혔다. 민서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매일같이 쏟아지는 비수는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방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서가 밤마다 연습하는 낡은 창고, 그곳은 더 이상 안전한 성소가 아니었다. 어느 날 밤 클로이와 그녀의 친구들은 창고 문 앞에서 일부러 시끄럽게 떠들고 웃으며 민서의 집중력을 흐트려 놓았다. 또 다른 날에는 창고 문틈으로 몰래 물을 부어 다음 날 민서가 들어서다 미끄러져 크게 다칠 뻔하기도 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본선을 일주일 앞둔 날 밤에 일어났다. 그날따라 피아노 소리가 이상했다. 아름다운 화음 속에 귀에 거슬리는 찢어지는 소음이 섞여 나왔다. 쥐잉, 쥐잉 하는 불쾌한 파열음이었다. 민서는 연주를 멈추고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피아노 현 위, 누군가 일부러 압정과 부러진 연필심 수십 개를 쏟아부어 놓은 것이었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해머가 현을 때리며 그 위에 놓인 압정들이 함께 진동의 끔찍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짓을...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것은 음악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명백한 테러였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무리 강해지려 해도 이토록 집요하고 비열한 안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때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핸더슨 아저씨의 나지막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뱀 같은 것들, 저것들은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를 연주하고 있었구만. 아가씨, 절대 저것들에게 지면 안 돼. 저것들이야말로 진짜 소음을 만드는 버러지들이니까. 핸더슨은 민서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낡은 빗자루와 집게를 가져와 민서와 함께 1시간 넘게 피아노 현위의 이물질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했다. 모든 것을 치우고 난 뒤 민서는 다시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이전보다 더 큰 분노, 더 깊은 슬픔, 그리고 더 강한 의지가 손끝에 실렸다. 오늘 밤 이 낡은 피아노는 다시 한번 울부짖을 것이다.
그 어떤 비열한 방해에도 결코 부서지지 않는 한 소녀의 강인한 영혼의 소리를. 본선 당일의 공기는 예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예선을 통과한 실력자들이 모인 만큼 무대 뒤편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구석에 숨어있는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페트로프의 숨겨진 제자, 영혼을 연주하는 아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이번 콩쿠르의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올라 있었다. 하지만 그 관심은 민서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클로이는 민서의 바로 앞순서였다. 그녀의 연주는 완벽했다.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단 하나의 실수도 없는 교과서처럼 정확한 연주.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이야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연주를 마친 클로이는 무대에서 내려오다 마치 일부러 그러는 듯 민서의 어깨를 강하게 치고 지나갔다. 어머, 미안. 너무 긴장해서 그만. 너도 긴장하는 게 좋을 거야. 무대 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거든. 그녀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고 그 말은 불길한 저주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민서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무대 위로 걸어 나가는 민서의 발걸음은 조금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객석의 분위기는 예선 때와 180도 달라져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작은 소녀가 만들어낼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심사위원석의 심사위원들은 기대감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엘브라이트 선생조차 굳은 얼굴로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민서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견반 위에 손을 올렸다. 첫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콘서트홀은 다시 한번 민서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쇼팽의 혁명 에튜드. 왼손의 격렬한 아르페지오와 오른손의 비장한 멜로디는 억압에 저항하는 한 영혼의 외침과도 같았다. 그것은 민서 자신의 이야기였다. 엘브라이트의 억압, 클로이의 비열한 방해, 그 모든 것에 맞서 싸우는 자신의 투쟁을 음악으로 토해내고 있었다. 연주가 클라이막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모든 감정을 폭발시켜야 하는 가장 격정적인 순간, 민서가 온 힘을 다해 건반을 내리쳤다. 탕, 그 순간이었다. 귀를 찢는 끔찍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콘서트홀 전체를 뒤흔들었다. 피아노의 강철현 하나가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져 버린 것이었다. 아름답게 흐르던 혁명의 멜로디는 한순간에 멈춰섰다. 객석에서는 충격에 찬 탄식이 터져나왔다. 심사위원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무대 뒤편에서 지켜보던 클로이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엘브라이트 선생의 굳은 얼굴에도 마침내 승리를 예감한 듯한 희미한 조소가 떠올랐다. 민서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그대로 멈춰버렸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모든 노력과 희생, 그 모든 것이 이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았다. 쿵, 쿵, 쿵. 무대 위에서 들리는 소리는 더 이상 음악이 아니었다. 민서 자신의 심장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소리였다. 끊어진 현. 그것은 연주자에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콩쿠르 규정상 연주가 어떤 이유로든 중단되면 그 즉시 실격이었다. 끝이다. 모든 것이 엘브라이트의 저주처럼, 클로이의 비웃음처럼 자신의 꿈은 이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부서져 내렸다. 민서는 더 이상 건반을 누를 수 없었다. 망가진 음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은 쇼팽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충격과 안타까움으로 술렁이는 객석을 향해 찢어진 마음을 감추고 엉망인 허리 숙여 인사했다.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비틀거리며 무대 뒤편으로 걸어 나오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지옥을 걷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다. 관객의 시선이 사라진 무대 뒤. 어두운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애써 버티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콩쿠르를 망친 것보다 더 서러웠던 것은 이제 엄마의 얼굴을 볼 낯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엄마의 희생을, 기대를,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망쳐버렸다. 어머, 저기 오는 것 좀 봐. 꼴 좋다. 그러게, 분수에 맞지도 않는 욕심을 부리니까 천벌을 받은 거지. 복도를 지나가던 클로이와 친구들의 잔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일부러 민서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킥킥거리며 멀어져 갔다. 그들의 비웃음은 날카로운 소금처럼 민서의 상처를 파고들었다. 숨이 막혀왔다.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그때 누군가 민서의 어깨 위에 묵직하고 따뜻한 손을 올려놓았다. 핸더슨 아저씨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서의 옆에 쪼그려 앉아 그녀의 작은 어깨가 더 이상 떨리지 않을 때까지 묵묵히 등을 토닥여 주었다. 울고 싶을 땐 실컷 울어야 하는 법이야. 괜찮아, 아가씨. 여기에 다 털어내. 그래야 다시 일어설 힘도 생기는 거니까. 한참을 울었을까? 민서의 울음이 잦아들자 핸더슨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가씨,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콩쿠르에 쓰는 저런 그랜드 피아노는 연주회 아침마다 최고의 조율사가 몇 시간씩 점검하는 물건이야. 머리카락보다 얇은 현도 아니고 전부에 저 굵은 강철현이 저렇게 쉽게 끊어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슬픔에 잠겨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게다가 아까 클로이라는 저 아가씨가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아가씨 어깨를 일부러 치고 지나가는 걸 내가 봤어. 그리고는 귓가에 뭐라고 속삭이는 것 같던데. 무대 위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클로이가 했던 말을 떠올리는 순간 민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예고였다. 절망에 가득 찬 민서의 눈에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차가운 푸른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민서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차가운 분노와 칼날 같은 이성이 들어서 있었다. 핸더슨 아저씨는 그런 민서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마치 강한 불에 달금질되어 더 단단해진 강철을 보는 듯했다. 그래, 이건 사고가 아니야. 세상에는 운 나쁜 사고보다 더 운 좋은 계획이 많은 법이란다, 아가씨.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건 음모라고 소리쳐도 사람들은 그냥 탈락한 아이의 투정으로만 생각할 거예요. 증거는 찾으면 되지. 아직 저 피아노는 무대 위에 그대로 있어. 내일 아침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게야. 오늘 밤 모두가 떠나고 나면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는 거야. 핸더슨의 제안은 대담했지만 민서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핸더슨이 자신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빛바른 손수건 하나를 꺼내 민서에게 건넸다. 하얀색 바탕에 구석에는 작은 들꽃자수가 놓인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손수건이었다. 이건 내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손수건이야. 내가 힘들 때마다 아내는 이걸로 내 눈물을 닦아주곤 했지. 이제는 늙은이 눈물 닦을 일밖에 없지만 이걸 부적처럼 가지고 있어, 아가씨. 행운을 가져다 줄게야.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손수건에서는 희미하게 햇볕 냄새와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날 밤 거대한 콘서트홀은 깊은 어둠과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핸더슨은 민서를 데리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지하의 서비스 통로를 통해 무대 뒤편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열쇠 꾸러미가 철컥 소리를 내며 잠긴 문을 열 때마다 민서의 심장도 함께 내려앉는 것 같았다. 마침내 두 사람은 어둠에 잠긴 무대 위에 섰다. 달빛을 받아 거대한 실루엣을 드러낸 그랜드 피아노는 마치 상처 입은 채 잠든 거인처럼 보였다. 핸더슨이 작은 손전등을 켰다. 빗줄기가 피아노 내부를 비추자 흉측하게 끊어진 강철현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리 와서 이것 좀 보게 아가씨. 핸더슨이 손가락으로 끊어진 현의 단면을 가리켰다. 민서가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날카로운 도구로 여러 번 그어놓은 듯한 흠집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자연스럽게 낡아서 끊어진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현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이건 명백한 인도인데요? 그래,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짓이야. 연주 중에 가장 강한 압력을 받는 부분에 일부러 상처를 내놓은 거지. 이러면 정확히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야 할 때 끊어지게 되어 있어. 연주자를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잔인한 계획이었단 거야. 민서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손에 쥔 낡은 손수건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이것은 더 이상 음악에 대한 경쟁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명백한 범죄였다. 민서는 결심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고. 이 증거를 당장 콩쿠르 위원회에 가져가야 해요.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요. 민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핸더슨 아저씨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연민과 세상에 대한 체념이 어려 있었다. 아가씨, 저들이 우리 말을 믿어줄까?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가난한 유학생과 늙은 청소부의 말을. 아니야. 저들은 학교에 막대한 기부금을 내는 클로이의 아버지와 음악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쥔 엘브라이트 선생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게야. 운이 나쁘면 오히려 우리가 피아노를 훼손했다는 누명을 뒤집었을 수도 있어. 핸더슨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 거대한 벽 앞에서 민서는 다시 한번 무력감을 느꼈다.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밝힐 힘이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낡은 손수건을 다시 꽉 쥐었다. 그럼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이대로 저들의 비웃음을 받으며 끝나야 하는 건가요? 아니, 방법이 딱 하나 있어. 핸더슨의 눈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났다. 아가씨에게 추천서를 써주신 분, 페트로프 교수님을 찾아가는 게. 그 양반은 엘브라이트조차 함부로 내하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야. 성격은 불같고 괴팍하기 짝이 없지만 진짜와 가짜를 알아보는 눈만큼은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분이지. 그분이라면 아가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실지도 몰라. 다음 날 민서와 핸더슨은 이른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도시 외곽의 한적한 마을로 향했다. 페트로프 교수가 은둔하고 있는 곳이었다. 낡은 버스가 덜컹거리는 동안 민서의 마음도 불안하게 흔들렸다. 과연 그 전설적인 대가가 자신 같은 작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줄까? 마침내 도착한 곳은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낡지만 기품 있는 저택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날카로운 인상의 가정부가 문을 열고는 허름한 차림의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죠? 교수님께서는 아무도 만나지 않으십니다. 제발 단 5분만이라도 뵙게 해주세요. 페트로프 교수님께서 직접 써주신 추천서 때문에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민서가 간절히 애원했지만 가정부는 문을 닫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저택 안에서 무겁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구냐? 이 아침부터 소란을 피우는 게. 문이 활짝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전설적인 마에스트로 페트로프 교수였다. 그는 민서와 핸더슨을 번갈아 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내가 추천서를 써줬다고? 난 지난 10년간
그 누구에게도 추천서를 써준 기억이 없는데. 너희들 날 사칭하는 사기꾼들이냐? 절망감이 민서를 덮쳤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민서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페트로프 교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교수님, 제 연주를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제게는 이 무대가 전부입니다. 제발 제 연주를 들어주세요. 페트로프 교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민서의 당돌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한 눈빛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리곤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요즘 것들은 겁도 없군. 좋다. 딱 5분이다. 네 연주가 내 귀를 5분 이상 붙잡아둘 수 있다면 네 이야기도 들어주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희 둘 다 내 집에서 당장 쫓겨날 줄 알아라. 그것은 허락이자 시험이었다. 민서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핸더슨과 함께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이 무대는 너의 것이야. 핸더슨 아저씨의 낡은 손수건이 주머니 속에서 그녀에게 용기를 풀어넣어주고 있었다. 페트로프 교수의 서재는 살아있는 박물관과도 같았다. 벽면을 가득 채운 낡은 악보들과 음악 서적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칠흑같이 검고 장엄한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민서가 지난 몇 달간 만져온 낡고 부서진 창고의 피아노와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거인이었다. 교수는 푹신한 안락의자에 몸을 묻은 채 회중시계를 꺼내들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약속대로 딱 5분이다. 시작해. 그의 무심한 한마디는 마지막 무대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과도 같았다. 민서는 떨리는 다리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차갑고 매끄러운 건반의 감촉, 그 완벽한 감촉이 오히려 그녀를 위축시켰다. 하지만 지금은 물러설 곳이 없었다. 민서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엄마의 얼굴, 핸더슨 아저씨의 주름진 미소, 그리고 자신을 비웃던 엘브라이트와 클로이의 얼굴을 차례로 떠올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그녀가 연주하기 시작한 것은 라 캠파넬라도 혁명 에튜드도 아니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곡,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구슬픈 아리랑 가락이었다. 첫 소절이 서재의 공기를 가르는 순간 페트로프 교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하지만 민서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아리랑의 선율 위에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낯선 땅에 홀로와 겪어야 했던 외로움, 멸시와 냉대 속에서 삼켜야 했던 눈물, 엄마의 희생에 대한 죄스러움과 감사함, 그리고 마침내 끊어진 피아노 현 앞에서 느꼈던 절망, 그럼에도 꺾이지 않았던 분노와 희망까지. 그녀의 열 손가락은 서재를 무대 삼아 춤을 추었고 피아노는 그녀의 슬픔을 노래하는 악기가 되었다. 때로는 폭포수처럼 격렬하게, 때로는 실개천처럼 잔잔하게 민서의 아리랑은 듣는 이의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5분이 지났지만 페트로프 교수는 시계를 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안락의자의 등을 깊이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문가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던 핸더슨 아저씨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음이 길고 긴 여운을 남기며 사라졌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서는 숨을 죽인 채 교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페트로프 교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깊고 슬픈 강물 같은 눈이었다. 이건 엘브라이트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소리야. 그 여자는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칠 순 있어도 영혼을 연주하는 법은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 앞에 앉은 민서에게 다가왔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정민서입니다. 정민서, 라. 좋다. 네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 그리고 네 손을 더럽힌 그 비겁한 자들의 이야기도. 그 순간 민서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마지막 무대가 마침내 관객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페트로프 교수의 분노는 조용한 폭풍과도 같았다. 민서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그는 그 자리에서 콩쿠르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 이름으로 추천한 아이의 무대를 더럽힌 자가 누군지 반드시 찾아내도록 하게.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이건 부탁이 아니라 내 오랜 경력과 명예를 건 명령일세. 그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콩쿠르 위원회는 악기 결함이라는 공식적인 이유를 들어 이례적으로 민서에게 결선 무대에 다시 설 기회를 부여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결선 당일의 콘서트홀은 민서 한 사람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다. 무대 뒤, 민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핸더슨 아저씨와 무뚝뚝하지만 누구보다 강한 지지자가 되어준 페트로프 교수가 함께 있었다. 페트로프 교수는 민서에게 자신이 아끼던 낡은 악보 하나를 건넸다. 이건 내가 젊은 시절 편곡했던 아리랑 변주곡일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악보지. 오늘 무대에서는 너만의 아리랑을 연주하게 말이다. 기술이 아니라 네 영혼을 울리는 소리를 세상에 들려주란 말이다. 민서의 이름이 호명되고 그녀는 무대 위로 걸어나갔다. 낡은 검은 원피스 대신 페트로프 교수가 선물한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하얀 드레스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피아노 앞에 앉은 민서는 객석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증오와 질투로 이글거리는 엘브라이트 선생의 눈빛이 보였다.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세상에서 가장 구슬픈 아리랑의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낯선 땅에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의 소리였다. 곧이어 멜로디는 격정적인 폭풍으로 변했다. 혁명 에튜드를 연상시키는 왼손의 격렬한 아르페지오는 그녀를 짓밟으려 했던 모든 억압에 대한 분노의 외침이었다. 끊어진 피아노 현의 파열음, 찢겨진 악보의 상처, 그 모든 것이 음악이 되어 콘서트홀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저것은 한 소녀의 연주가 아니었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한 인간의 위대한 영혼의 투쟁기였다. 폭풍 같은 연주가 끝나고 다시 고요한 아리랑의 주제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전의 슬픔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따뜻한 위로와 상처를 보듬는 용서의 멜로디가 흐르고 있었다. 엄마의 희생, 핸더슨 아저씨의 손꺼진, 페트로프 교수의 믿음, 그 모든 사랑이 하나의 소리가 되어 객석을 감싸 안았다. 마지막 음이 사라진 순간 콘서트 홀은 잠시, 아주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이 떠나갈 듯한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심사위원들은 채점하는 것조차 잊은 채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고 그들의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민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관객을 향해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것은 그녀의 승리이자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선 위대한 예술의 승리였다. 박수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하나의 영혼이 쏟아낸 처절한 투쟁과 위대한 승리에 대한 수백 명의 관객이 보내는 뜨거운 찬사였다. 민서는 무대 중앙에 서서 쏟아지는 조명과 박수 세례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때
수석 심사위원장이 직접 무대 위로 올라왔다. 콩쿠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는 감격에 찬 얼굴로 민서의 손을 잡고는 관객들을 향해 마이크를 들었다. 숙녀 신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천재가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음악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술이 인간에게 어떤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온몸으로 증명하는 위대한 영혼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콘서트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올해의 대상은 이론의 여지 없이 참가번호 17번 정민서 양입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정민서! 정민서! 그 외침 속에서 민서는 비로소 자신이 해냈음을 실감했다. 무대 뒤편 엘브러이트 선생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수치심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감싸진 채 도망치듯 콘서트홀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오만과 편견이 수백 명의 관객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클로이는 잿빛이 된 얼굴로 텅 빈 무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웠다는 것을.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한 소녀가 자신은 평생 가져보지 못한 진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시상식을 위해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거대한 우승 트로피와 장학금 증서가 민서에게 주어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그들은 이 기적 같은 소녀의 이야기를 한 줄이라도 더 담기 위해 아우성이었다. 한 기자가 민서의 얼굴에 마이크를 불쑥 내밀었다. 우승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연주를 할 수 있었죠? 민서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건너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계시는 저의 어머니께 바치고 싶습니다. 민서는 객석 맨 뒤 자신을 향해 눈물을 훔치며 웃고 있는 핸더슨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세상 모두가 저를 비웃고 무시할 때 어둡고 차가운 창고 안에서 제 유일한 관객이 되어주셨던, 제 음악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봐 주셨던 단 한 사람에게 이 모든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소감에 객석에서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민서는 트로피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것은 단순한 우승 트로피가 아니었다. 엄마의 희생과 핸더슨 아저씨의 믿음, 그리고 자신의 눈물과 땀이 만들어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빛나는 훈장이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 속에서 민서는 잠시 방향을 잃었다. 그때 페트로프 교수와 핸더슨 아저씨가 그녀의 양옆을 지키며 군중을 뚫고 무대 뒤의 작은 대기실로 그녀를 이끌었다. 문이 닫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마침내 세 사람만의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다. 페트로프 교수는 평생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로 민서를 바라고 왔다. 내 평생 수많은 연주를 들어왔지만 오늘처럼 내 늙은 심장을 송두리째 뒤흔든 연주는 없었다. 민서, 너는 오늘 피아노를 연주한 것이 아니야. 네 자신이 하나의 거대한 피아노가 되어 네 삶과 영혼을 통째로 울려낸 것이야. 엘브라이트는 평생을 바쳐도 오늘 너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게다. 핸더슨 아저씨는 말없이 눈물 젖은 낡은 손수건으로 자신의 눈가를 훔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따뜻한 칭찬에 민서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바로 그때였다. 대기실 문이 아무런 노크 소리도 없이 벌컥 열렸다. 엘브라이트 선생이었다.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던 그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마치 모든 피가 빠져나간 듯 새하얗게 질려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가면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페트로프 교수와 핸더슨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민서만을 향해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하지.
페트로프 교수가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이것은 민서 자신이 끝내야 할 싸움이었다. 두 남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밖으로 나가자 엘브라이트는 문을 닫았다. 밀폐된 공간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천만에. 넌 이긴 게 아니야. 그저 대중의 값싼 동정심과 농물을 자극했을 뿐. 너의 그 천박한 심파극에 모두가 놀아난 것뿐이라고. 그건 예술이 아니야. 서커스에 불과해. 그녀는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뒤틀린 철학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기 시작했다. 나는 피를 토하는 노력으로 내 모든 감정을 죽이고 오직 완벽한 기술만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이 자리에 섰다. 음표 하나 박자 하나를 위해 내 영혼을 팔았어. 그런데 너는 고작 너의 그 불행한 과거와 눈물 따위를 팔아서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웠다. 민서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사람은 음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음악이라는 이름의 권력을, 완벽이라는 이름의 감옥을 숭배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민서는 조용히 그러나 그때보다도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이기려고 연주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제 어머니의 이야기, 제 슬픔의 이야기, 그리고 제 희망의 이야기를요. 만약 그 모든 것이 선생님께는 그저 소음으로만 들리셨다면 그건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엘브라이트의 얼어붙은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어났다. 민서의 말은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신념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꿰뚫어버린 비수였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민서는 그런 그녀를 향해 마지막으로 존경이 아닌 연민을 담아 조용히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리고는 대기실 문을 나왔다. 문 뒤에 남겨진 엘브라이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대기실을 나온 민서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페트로프 교수와 핸더슨 아저씨의 차에 올랐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공간보다도 따뜻하고 안락하게 느껴졌다. 우승 트로피는 그녀의 무릎 위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꿈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장 먼저 이 깊은 소식을 들어야 할 분이 계시지 않나? 페트로프 교수가 룸미러로 민서를 바라보며 나지막히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로 피곤함에 잠긴 그러나 언제나처럼 다정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민서. 그 한마디에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다. 목이 메어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의 엄마는 딸의 울음소리만으로도 모든 것을 직감한 듯했다. 민서야, 우리 딸 콩쿠르는 그래 어떻게 됐니? 괜찮아? 결과가 어떻든 괜찮아. 엄마는 우리 딸이 그저 건강하기만 하면 돼. 힘들었지? 엄마는 우승 여부보다 딸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다. 그 사랑에 민서의 가슴은 더 미어지는 듯했다. 민서는 울음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엄마, 나 1등 했어. 대상 받았어. 장학금도 받았어.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숨을 멈춘 듯한 정적. 그리고 곧이어 엄마의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내 딸, 잘한다 내 딸.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딸의 이름을 부르며 한참을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민서에게 지난 세월의 모든 서름과 아픔을 씻어내주는 치유의 주문과도 같았다. 엄마, 이제 그 식당 그만둬도 돼. 내가 이제 엄마 고생 안 시킬게. 호강시켜줄게.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는데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모녀는 수아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고 또 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기도 기쁜 눈물이었다. 전화를 끊은 뒤 민서는 핸더슨 아저씨가 건네는 낡은 손수건에 얼굴을 묻었다. 페트로프 교수는 룸미러로 그런 민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장난기 섞인 말을 건넸다. 시끄러워서 운전을 못하겠군.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봐주도록 하지. 차가 마침내 학교 앞 기숙사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민서는 함께 내려준 핸더슨 아저씨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와락 그의 품에 안겼다. 자신보다 한참이나 작은 소녀의 갑작스런 포옹에 핸더슨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투박하고 커다란 손이 민서의 등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천만에 아가씨, 천만에. 이건 다 아가씨의 그 작은 손이 혼자 힘으로 이뤄낸 기적이야.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포옹이었다.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서로에게 세상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민서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이 낯선 땅에서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을. 콩쿠르가 끝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민서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구석에 보이지 않는 유학생이 아니었다. 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수들은 그녀를 기적의 소녀라 불렀고 그녀의 앞길을 막아서던 엘브라이트 선생은 그날 이후 병가를 내고 학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학교 측은 콩쿠르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과 페트로프 교수의 압력을 의식한 듯 민서를 위한 특별 축하 연주회를 열었다. 다시 서게 된 콘서트 홀 무대.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시선은 따뜻했고 무대 뒤편에는 이제 든든한 그녀의 가족이 된 페트로프 교수와 핸더슨 아저씨가 미소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했다. 슬픔과 분노가 아닌 오직 맑고 순수한 기쁨과 감사함이 넘실거리는 연주였다. 연주가 끝나고 따뜻한 박수가 쏟아졌다. 민서가 인사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오려던 순간 학교장이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정민서 양의 위대한 승리를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과 민서 양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엘브라이트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객석이 순간 술렁였다. 그 이름이 나오자 즐거웠던 축제의 공기가 다시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민서 역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가 왜 이 자리에? 무대 한쪽에서 엘브라이트 선생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일주일 만에 본 그녀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언제나 꼿꼿하고 오만했던 자세는 구부정해져 있었고 화려했던 화장기 없는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다. 그녀는 터벅터벅 무대 중앙으로 걸어와 민서의 앞에 섰다. 둘 사이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그 사이에는 깊고 차가운 강이 흐르는 듯했다. 엘브라이트는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객석이 아닌 오직 민서의 눈을 바라보며 힘들게 입을 열었다. 나는 오랫동안 음악이란 완벽한 기술의 결정체라고 믿어왔다. 내 악보에는 단 하나의 오차도, 단 한 방울의 불필요한 감정도 용납되지 않았지.
그것만이 진정한 예술의 길이라 생각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래서 너의 연주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인정할 수 없었다. 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나의 세계를 너는 너무나도 쉽게 부정하고 무너뜨렸으니까. 나는 두려웠다. 내 음악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두려움은 추악한 시기와 질투가 되어 너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야 말았다. 엘브라이트의 눈에 평생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뜨거운 것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오늘 너에게 용서를 구하러 이 무대에 섰다. 콩쿠르가 끝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민서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구석에 보이지 않는 유학생이 아니었다. 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수들은 그녀를 기적의 소녀라 불렀고 그녀의 앞길을 막아서던 엘브라이트 선생은 그날 이후 병가를 내고 학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학교 측은 콩쿠르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과 페트로프 교수의 압력을 의식한 듯 민서를 위한 특별 축하 연주회를 열었다. 다시 서게 된 콘서트홀 무대.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시선은 따뜻했고 무대 뒤편에는 이제 든든한 그녀의 가족이 된 페트로프 교수와 핸더슨 아저씨가 미소를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했다. 슬픔과 분노가 아닌 오직 맑고 순수한 기쁨과 감사함이 넘실거리는 연주였다. 연주가 끝나고 따뜻한 박수가 쏟아졌다. 민서가 인사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오려던 순간 학교장이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정민서 양의 위대한 승리를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과 민서 양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엘브라이트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객석이 순간 술렁였다. 그 이름이 나오자 즐거웠던 축제의 공기가 다시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민서 역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가 왜 이 자리에? 무대 한쪽에서 엘브라이트 선생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일주일 만에 본 그녀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언제나 꼿꼿하고 오만했던 자세는 구부정해져 있었고 화려했던 화장기 없는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다. 그녀는 터벅터벅 무대 중앙으로 걸어와 민서의 앞에 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그 사이에는 깊고 차가운 강이 흐르는 듯했다. 엘브라이트는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객석이 아닌 오직 민서의 눈을 바라보며 힘들게 입을 열었다. 나는 오랫동안 음악이란 완벽한 기술의 결정차라고 믿어왔다. 내 악보에는 단 하나의 오차도, 단 한 방울의 불필요한 감정도 용납되지 않았지. 그것만이 진정한 예술의 길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너의 연주를 처음 들었을 땐 나는 인정할 수 없었다. 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나의 세계를 너는 너무나도 쉽게 부정하고 무너뜨렸으니까. 나는 두려웠다. 내 음악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두려움은 추악한 시기와 질투가 되어 너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야 말았다. 엘브라이트의 눈에 평생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뜨거운 것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오늘 너에게 용서를 구하러 이 무대에 섰다. 엘브라이트 선생의 무릎 꿇은 사죄는 그녀의 몰락인 동시에 민서에게는 완전한 해방을 의미했다. 더 이상 민서를 괴롭히는 어두운 그림자는 없었다. 며칠 후 민서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옆 좌석에는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는 낡은 피아노 가방 대신 반짝이는 우승 트로피가 놓여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 꿈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인천국제공항 도착 게이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민서는 애타게 한 사람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저만치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얼굴을 발견했다. 사진보다 훨씬 더 마르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엄마였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엄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입을 막은 채 눈물만 뚝뚝 흘렸다. 민서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고 엄마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마침내 엄마의 앞에 선 순간 민서는 들고 있던 트로피를 바닥에 내려놓고 엄마의 품에 와락 안겼다. 엄마, 내 새끼, 내 아가, 아이고 내 딸,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는 깡마른 팔로 딸의 작은 몸을 부서져라 껴안았다. 엄마의 품에서는 익숙한 땀 냄새와 식당의 음식 냄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엄마의 채취가 났다. 민서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가 되어 서럽게 울었다. 보고 싶었다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수많은 말들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던 두 사람. 엄마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는 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여기저기 상처가 난 딸의 작은 손. 그 손을 보자 엄마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 손. 엄마가 미안해. 엄마 욕심 때문에 이렇게 곱고 작은 손으로 그 고생을 시켜서 정말 미안해. 그 말에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활짝 웃으며 자신의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니야, 엄마. 이 손이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손이라고 했던 바로 그 손이 나한테 기적을 만들어줬어. 우리한테 기적을 가져다 준 거야. 민서는 엄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마주잡았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손. 모녀는 공항 한가운데서 다시 한번 서로를 힘껏 껴안았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 오직 서로만이 세상의 전부였다. 그것은 지난 모든 아픔과 서름, 그리움을 한 번에 씻어내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포옹이었다. 엘브라이트 선생의 무릎 꿇은 사죄는 그녀의 몰락인 동시에 민서에게는 완전한 해방을 의미했다. 더 이상 민서를 괴롭히는 어두운 그림자는 없었다. 며칠 후 민서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옆좌석에는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는 낡은 피아노 가방 대신 반짝이는 우승 트로피가 놓여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 꿈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인천국제공항 도착 게이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민서는 애타게 한 사람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저만치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얼굴을 발견했다. 사진보다 훨씬 더 마르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엄마였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엄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입을 막은 채 눈물만 뚝뚝 흘렸다. 민서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고 엄마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마침내 엄마의 앞에 선 순간 민서는 들고 있던 트로피를 바닥에 내려놓고 엄마의 품에 와락 안겼다. 엄마, 내 새끼, 내 아가, 아이고, 내 딸,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는 깡마른 팔로 딸의 작은 몸을 부서져라 껴안았다. 엄마의 품에서는 익숙한 땀 냄새와 식당의 음식 냄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엄마의 채취가 났다. 민서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가 되어 서럽게 울었다. 보고 싶었다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수많은 말들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던 두 사람. 엄마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는 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여기저기 상처가 난 딸의 작은 손. 그 손을 보자 엄마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 손, 엄마가 미안해. 엄마 욕심 때문에 이렇게 곱고 작은 손으로 그 고생을 시켜서 정말 미안해. 그 말에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활짝 웃으며 자신의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니야, 엄마. 이 손이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손이라고 했던 바로 그 손이 나한테 기적을 만들어줬어. 우리한테 기적을 가져다 준 거야. 민서는 엄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마주잡았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손. 모녀는 공항 한가운데서 다시 한번 서로를 힘껏 안겼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 오직 서로만이 세상의 전부였다. 그것은 지난 모든 아픔과 서름, 그리움을 한 번에 씻어내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포옹이었다.